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코인 파헤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알고란의 도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제 세 가지 키워드로 좀 준비를 해오셨죠. 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비트코인 빼고 증권입니다. 두 번째는 홍콩 빔. 빔? 빔 싸요? 예. 네. 세 번째는 블러는 블러핑. 네. 뭐 따끈한 소식 같은데. 네, 예. 맞습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코인 시장의 이슈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빼고 증권입니다. 네, 예.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누가 했을까? 네, 이 증권을 좋아하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한 말인데요. 네, 예. 예, 지난 2월 23일 날 그 격주간지라고 하는 뉴욕 매거진 여기 굉장히 장문의 인터뷰가 실렸어요. 미국 잡지들은 되게 길게 인터뷰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그 인터뷰가 그래서 혹시라도 뭐 시간이 나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보시길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 인터뷰를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왜 했을까 도대체가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뉴욕 매거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크립토 전문 매체나 아니면은 뭐 블룸버그, 로이터 이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했을까라고 봤더니 이 지난해 11월 파산한 거래소 FTX 있잖아요. 네. 여기에 샘 뱅크먼 프리드 CEO였던 이 창업자와의 유착 의혹이 그간 계속 제기가 됐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쪽이 이제 크립토 업계에서 많이 제기가 된 문제였는데요. 네. 이 업계에서는 그간에 이제 겐슬러 위원장이 그 SBF 샘 뱅크먼 프리드에 대해서 규제 프리패스를 준 것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 규제를 마련할 때 이 FTX 쪽에다가 뭔가 편의를 마련해 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계속 일었어요. 네. 그래서 뭐 그의 아버지와의 관계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 샘 뱅크먼 프리드의 전 여친이었던 사람의 아버지의 친구가 겐슬러 위원장이라서 그 뭐 이너 서클 중에 한 명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열심히 파는군요. 미국 언론도.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인터뷰에 여기 좀 따르면 해명을 했나요? 그러면? 네, 인터뷰에 따르면 실제로 겐슬러 위원장이 지난해 3월에 SBF를 만난 게 맞습니다. 네, 만난 거 맞고요. 네. 당시 SBF가 이 증권거래소 IEX라는 곳이 있는데 이 거래소는 2016년에 실제로 증권거래위원회에 인가를 받은 네. 그러니까 정식 합법적인 예. 거래소예요. 미국의 증권거래소 되게 많아요. 예. 맞아요. 예. 여기 그 중에 하나죠. 네, 예. 2016년에 받은 이 IEX가 어떤 거래소냐면 그 초단타 매매를 좀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라고 네. 해서 허가를 받은 거래소인데 SBF가 이제 그 겐슬러 위원장 앞에서 이제 브리핑을 쫙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EX를 인수해서 FTX와 합병해가지고 SEC의 승인을 받은 첫 번째 합법적인 코인 거래소를 만들 계획을 막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겐슬러 위원장에 따르면 자기가 그거 슬라이드 두 번째 페이지를 볼 때 접었다. 미팅을 접었다라는 거예요. 네. 자기가 보기에 코인 거래소의 운영이 너무나 불투명하고 투자자 보호가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에 야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볼 때 접고 거기 나왔다. 그러니까 그 내가 이 SBF와 뭐 친하고 뭐 그런 거 아니라 그때 와서 설명할 때 난 그거 말도 안 된다고 와서 나왔다라면서 약간 선긋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러면 더 만난 적 없냐라고 했더니 뭐 그거 말고 21년 말에 공식 석상에서 한 차례 네. 더 만난 적이 있다. 무슨 행사 같은 데서 네, 만났다 맞아요. 이런 얘기네요. 그거 네. 빼고는 자기는 만난 적 없다. 라면서 딱 선을 그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그 핵심은 뭐냐면 나는 SBF와 관계가 없고 유착 의혹 그거 말이 안 된다를 네. 해명하기 위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해명하면서 이 본인이 SEC를 그 약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 원칙 그리고 크립토에 관한 SEC의 기본 입장을 여기다 상세히 설명을 네. 했는데 코인은 어떻게 보느냐. 맞아요. 규제와 관련된 원칙의 핵심은 네. 뭐다? 비트코인 빼고는 다 증권이다. 네. 라는 겁니다. 네. 증권이라 그러면 이제 주식 채권 이런 거기 때문에 맞아요. 다 내 거야. SEC의 규제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죠. 그 비트코인 빼고 나머지는 다 SEC가 규제할 거야. 뭐 이런 네. 뜻인 것 같아요. 사실 네. 뭐 일각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네. 외부에서 비춰지는 거나 아니면은 이 크립토 업계에서 보는 건 뭐냐면 미국의 규제 기관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네. 하나가 SEC, 하나가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있는데 네. 업계에서 보기에는 SEC가 좀 더 빡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크립토가 증권으로 분류가 안 돼서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뭔가 이 관할 대상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업계 쪽에 약간 희망 미국 섞인 코인 업계의 희망이다. 네, 희망입니다. 예. 그런데 이 증권거래위원회가 보기에는 이 겐슬러 위원장이 보기에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게 다 증권이기 때문에 다 우리 관할에 들어와야 네.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네. 보면 일단 설립 주체가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해외 조세 피난처에 법인 설립도 가능하고 차익 거래를 시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만약에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가 되려면 상품이잖아요. 네. 상품은 그냥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뭐 석유, 뭐 그리고 뭐 금, 뭐 이런 거는 다 설립 주체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코인을 봤더니 비트코인을 빼고는 생태계 뒤에는 다 뭔가 주체가 있고 그 작동하는 원리가 불투명하다. 그리고 그걸 악용을 해가지고 사익을 취하는 집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정 발행사가 뭐 완전히 틀린 말 하는 것 맞아요, 같지는 맞아요. 않은데요. 네네. 네. 특정 발행사가 있는 거 맞고 대중은 그걸 기반으로 야, 이 특정 발행사가 뭔가 잘하면 내가 들고 있는 코인 가격이 오르겠구나. 라고 기대를 하잖아요. 네. 이게 바로 미국에서 말하는 그 증권이라고 분류할 때 하는 그 하위 테스트, 공동의 이익에 대한 기대, 이 부분에 있어서 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빼고는 다 SEC 관할이 맞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증권법에 따라서 이 코인 업체에 대해서 규제를 할 거다라는 게 이제 갠슬러 위원장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뭐 또 업계는 아까 얘기했듯이 좀 덜한 규제를 하는 곳을 좀 원하는데 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할 것 같은데요. 네. 갠슬러 위원장의 발언은 너무 지나치게 제한적이다. 사실 이게 그 혁신 성장 요것과 과도한 규제 이거는 사실 좀 약간 불일치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권법에 따라서 새로 나온 혁신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크립토를 규제하면 당연히 성장이 억눌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업계의 반발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제 당국이 엄격하게 규제를 하기보다는 뭔가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게 업계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암호화폐 로비그룹인 블록체인 협회가 있습니다. 여기 최고 정책 책임자가 나와가지고 게리 갠슬러 미국 SEC 위원장의 의견은 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꼭 모든 토큰은 증권은 아니다라고 했고요. SEC가 모든 토큰에 대해 관할권을 개별 소송을 통해 법정에서 입증할 때까지 어떤 토큰에 대해서 규제 권한을 갖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쉽게 말해서 만약에 SEC가 토큰을 규제하고 싶으면 법원까지 가서 이 토큰이 증권인지 아닌지 판명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하나하나 받아야 따져봐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대체로 변호사들 단체에서는 코인에 대한 증권성 여부 판단은 갠슬러가 아니다. 법원이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미국 워싱턴 소재 디지털 상공회의소 이쪽도 역시나 SEC가 디지털 자산 시장을 침범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EC가 뭔가 집행을 하려고 하면 그 법에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법을 만드는 의회는 결코 SEC에다가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JP 모건 역시 최근 보고서를 내면서 최근의 규제 이니셔티브는 미 SEC가 암호화폐 규제 부분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SEC가 보이는 일련의 행보는 대부분의 비트코인을 빼고 유가증권으로 간주하는 편견을 보여줬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SEC가 최근에 크라켄 스테이킹 서비스 문제 삼았고 그다음에 BUSD를 발행하는 팍소스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미등록 증권 발행으로 이제 뭔가 문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 같고 계속 SEC는 이걸 증권으로 보고 뭔가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뭐 규제를 강화하려고 이렇게 할 것 것이다.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JP 모건이 보기에는 이 코인 관련된 규제의 그 틀이 기존의 이제 증권과 비슷한 틀로 이제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이제 뭐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다 반발하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 반발을 안 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업계 집단이 있어요. 동전 또 집단도 있어요. 이들은 바로 이제 소위 말해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요. 비트코인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 봐라. 비트코인 빼곤 다 증권이다. 비트코인만이 진정한 크립토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코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약간 비슷한 이제 논쟁이 벌어질 것 같은데 토큰 증권하고 지금 이제 허용하는 거 가지고 지금 점점 이제 논의가 이런 쪽으로 좀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좀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규제를 했을 때 미국의 사례를 많이 참조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이 논의가 어떻게 될지 이거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키워드 비트코인 빼고 증권 얘기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홍콩 빔입니다. 홍콩에서 무슨 빔을 쭉쭉 쓰고 있나요 지금 코인 관련해서? 이 업계에서요. 무슨 빔이라고 하는 말이 약간 밈처럼 이렇게 많이 붙여서 쓰는데 이게 뭐냐면 특정 어떤 이슈나 사건이 나왔을 때 이벤트가 벌어졌을 때 이 비트코인 가격이 위로 혹은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프상에서 보자면 이른바 위로 갈 때는 장대 양복을 그리면서 쭉 이렇게 빔이 나오는 것 같다. 초록색 빔이. 떨어질 때는
약간 빨간색 빔이 네. 아래쪽으로 쭉 쏘는 것 같다라고 해서 네. 이제 빔이라는 표현을 붙이는데 예. 제가 홍콩 빔이라고 하는 건 홍콩에서 벌어지는 어떤 이벤트 때문에 최근에 크립토 가격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1월 달에요. 그 이른바 야 연준이 긴축을 좀 빨리 종료할 것 같아라는 기대감에 모든 자산 시장이 이제 올랐거든요. 다 올랐죠.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2월 달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생각보다 긴축 길어질 것 같은데 네, 물가가 좀 계속 맞아요. 가는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죠. 라고 하니까 나스닥을 비롯해서 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 가격이 다 떨어졌는데 네. 의외로 비트코인은 잘 버텼어요. 네, 되게 스테이블하게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막 가격이. 25,000달러 선을 잠시 돌파하기도 했었고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홍콩 빔 때문인데요. 홍콩에서 빔을 쏴주고 있군요. 네. 어떤 얘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홍콩이 이제 그 암호화폐 개인 투자자의 거래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2월 중순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여기는 SFC라고 불리는 곳인데 네. 여기서 이제 그 규제를 준수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개인 투자자 거래를 허용할지 논의에 돌입했다라고 하는데요. 정해진 건 아닌데 거의 뭐 나온 거에 따르면 이제 6월 달에 6월 1일부터 이 우리나라 지금 가상자산 사업자 바스프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라이센스를 갖춘 거래소들은 이제 개인 투자자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은 거래를 기존에 못하냐? 어떻게 돼 있었는데요? 이렇게 맞아요. 궁금하네요. 홍콩 지금 중국은 아예 지금 못하고 못하게 돼 있는데 홍콩은 지금 어떻게 돼 있었죠? 홍콩은 네. 100만 달러 이상, 음. 그러니까 한 13억 정도죠. 네. 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인구 상위 7%의 포트폴리오를 가진 전문 투자자. 그러니까 이른바 부자만 부자들만 투자할 수 있었다 이런 코인 얘기네요. 거래가 가능했어요. 예. 그런데 이거 6월 달부터 풀겠다는 거죠. 이거 지난해 10월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네. 지난해 10월에는 뭐랄까 갑자기 중국이 다 막고 있다가 중국의 어떻게 보면 정부의 뭔가 이렇게 지배력 권한에 있는 홍콩이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앞으로도 풀 거야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저거 뭐지? 진짜 푸는 거 맞아? 약간 반신반의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2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이제 날짜까지 나오고 6월 달에다가 우리가 이런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하고 이제 그 홍콩의 금융당국 관리들의 발언이 자 코인 업체들 홍콩으로 오세요. 우리가 뭔가 제도를 잘 마련해서 상당히 변화를 맞아요. 하려고 하는 것 네, 같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웹3라고 하죠. 예. 웹3 생태계 육성을 목표로 해서 예산 5천만 달러를 최근에 이게 5천만 홍콩 달러 이게 한 예. 82억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투입키로 예. 예산까지 배정을 했어요. 예. 지금 홍콩이 사실 아시아 금융 허브라고 불려왔는데 뭐 코로나 이후 그리고 그 더 전에는 이제 중국으로 주권이 반환된 이후에 되게 힘들어지고 맞아요. 다 싱가포르로 옮겨간다고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좀 뭘 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홍콩이 이렇게 뭔가 우호적인 크립토 업체의 우호적인 발언하니까 실제로 많은 이제 글로벌 거래소들이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홍콩으로 갈 수도 있어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적인 곳이 이제 후오비인데요. 네. 후오비가 한때는 엄청 잘 나가던 한때 거래소였거든요. 1위 거래소까지 맞아요.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중국이 네. 이제 야 이제 코인 거래 금지 하고 나니까 이 사세가 쪼그라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중국에 있다가 본사를 홍콩으로 옮겼다가 중국 정부의 너무 이제 강력한 네. 그 암호화폐 퇴출 조치에 이어서 본사를 지금 싱가포르로 옮긴 상태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저스틴 선이라고 트론의 창업자가 후오비를 사실상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드바이저라는 직함을 갖고 있지만 네. 사실상 대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스틴 선이 뭐냐면 야 이제 우리 후오비 글로벌 이제 본사를 홍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다시 간다? 네, 다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홍콩 내 직원을 기존에 50명이었는데 앞으로 200명까지 늘릴 거야. 그리고 홍콩에서 아까 말한 그 라이선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신청을 했고 홍콩 현지 거래소 후오비 홍콩을 출범할 거다라고 이제 본격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비트겟이라는 이제 거래소도 있는데 그 거래소도 홍콩에서 라이선스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게이트.io라는 거래소도 우리가 홍콩에서 신탁 및 기업 서비스 제공자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요건 그 바스프랑은 조금 다른데 어쨌든 홍콩 진출을 위해서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너도 이제 홍콩으로 또 다시 가보겠다 뭐 이러고 있는 맞아요.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 뭐 크립토 업체들도 홍콩으로 그럼 우리가 가서 한번 해볼까?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 업체들도 살짝 좀 관심이 있다는 맞아요. 소문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뭐 법적으로 해준다라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이게 다 홍콩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홍콩의 뒤에는 중국이 있다고 다들 보고 있잖아요. 사실 여기 글로벌 거래소도 그렇고요. 예. 홍콩만 보고 가는 업체는 없을 거예요. 홍콩 뒤에 중국이 있는 거 아니야? 사실 홍콩이 지금 뭔가 마음대로 금융 정책을 펼 수 있는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중국 정부의 묵인 하에 뭔가 한다라고 다들 뭔가 짐작하고 있어요. 그 이제 블룸버그가 보도한 건데 네. 이게
그 익명의 소식통을 익명의 이용을 소식통? 해서 예. 최근 홍콩 정부의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 움직임에는 중국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라는 정황이 포착됐다라고 보도했어요. 네. 지난 몇 달간 홍콩에서 개최된 암호화폐 관련 행사에 중국 당국의 관료들이 게스트로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실 중국 정부 그 맞아요. 관료들은 쉽게 이렇게 뭐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 허락을 받고 움직이는 어. 건데 뭔가 있다는 거 같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게다가 예. 거기 예. 자리에서 서로 연락처, 뭐 위챗 같은 걸 이제 교환하면서 예. 정보 교류가 이루어졌다. 이런 만남 뒤에는 관료들끼리 상황을 공유하고 보고하는 등 이 중국 정부의 우호적인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홍콩 현지 업계에서도 중국이 홍콩을 뭔가 이렇게 허브로 삼아 혹은 네. 테스트베드로 삼아서 이 크립토 시장에 대한 문을 다시 여는 것 아니냐라는 네. 기대감이 뿜뿜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규제 아래에서 뭔가 문을 열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미국은 이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맞아요. 쪽으로 가고 있고 저기 중국은 완전히 막았다가 조금 풀어주는 쪽으로 갈 것 같은 요런 거 같은데 네. 어디서 중간에서 만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시점도 약간 애매한 게 미국이 약간 규제를 강화하면서 네. 크립토 업체들이 죽겠다라고 막 이러니까 갑자기 중국이 막 그러면 우리한테 와라고 손을 벌린 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홍콩을 통해 가지고 이 크립토 시장 앞으로 커질 크립토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오려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뭐 중국이 뭐 지금 뭐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니죠. 맞아요. 홍콩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다들 그렇게 이제 해석은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어제 나온 뉴스인데 이 최근에 중국 베이징시 시장 감독 관리국이 금융투자 및 자산관리 광고 게재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는데 네. 여기에서 가상화폐 및 관련 거래에 대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풀이되는 게 뭐냐면 야 홍콩에 문을 열고 막 하니까 중국이 배후에 있는 거 아니야 라면서 중국 내부에서도 야 그럼 이제 우리가 다시 해도 되는 거야 라는 움직임이 막 일려고 하고 니까 다시 야 그거 우리 하지 말라고 했어 분명히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계에서 전망하는 건 뭐냐면 일단 홍콩을 통해서 뭔가 찔러보는 식으로 하고 있지 네. 중국 시장까지 전면 개방하기에는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 중국 정부의 정책을 보면 옛날 개혁 개방할 때도 전면적으로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구를 만들고 처음에 시험을 좀 해보다가 그게 잘 되면 이제 전국으로 이제 풀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홍콩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네. 열심히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키워드 홍콩 빔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 블러는 블러핑 이렇게 준비하셨는데요. 블러 제가 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이 블러가 네. 그 NFT 마켓플레이스, 그러니까 네. NFT는 보통 거래소라는 이름을 안 쓰고 이제 마켓플레이스라는 그 이름을 쓰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세계 최대 NFT 마켓플레이스가 오픈시라는 오픈시.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마켓플레이스가 거래소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거래소 업비트가 독주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 플랫폼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네트워크를 장악하면 이 투발주자가 좀처럼 그걸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네. 아무리 뭐 카카오톡보다 아무리 좋은 기능을 탑재한 뭐 뭔가 톡이 있다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라인 잘 안 되잖아요. 아무도 안 써요. 예. 왜? 이거는 네트워크 비슷한 것 특성상, 같은데, 플랫폼의 네, 특성상 맞아요. 네. 제가 써야지 나도 네, 쓰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이미 카카오톡을 쓰고 있으면 나는 라인을 쓰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NFT 마켓플레이스 역시 오픈시가 독주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후발주자들이 나오긴 했는데 역시나 잠깐 반짝했다가 다시 오픈시 독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NFT 마켓플레이스 블러가 오픈시를 눌렀습니다. 네. 블러라는 데가 나타났는데 오픈시를 누를 정도까지. 네. 이런 업체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갑자기 오픈시를 누를 정도로 1등으로 부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데이터 분석 업체 난센에 따르면 2월 셋째 주 주간 블러의 거래액이 39만 4,002더. 이게 약 한 6,500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거래량 역시 35만 2천 건을 넘었는데 이게 그 오픈시를 추월한 거예요. 이게 오픈시를 추월한 게 언제냐면 지난달 15일에 처음으로 오픈시를 추월해서 그 추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반짝할 수는 있는데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5일 날 블러 거래량이 6,600 이더리움이었어요. 네. 2월 15일. 네. 예. 오픈시 거래량은 5,649. 이게 추월했었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블러가 지난해 10월에 나왔거든요. 넉 달 만에 거래량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 이게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예?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 첫 번째가 NFT 차익 거래에 특화됐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오픈시
오픈시라는 NFT 마켓플레이스는 네. 어떤 사람이 뭔가 그 NFT를 올리면 그거를 이제 사는 예. 거 예. 요거 행위에 네. 중점을 맞춘 거죠. 매매로 끝. 네, 이렇게 아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한 번 매매하는 걸로 끝. 네. 그런데 이 블러는 NFT를 쉽게 말해서 사고 팔았다 하는 그 차익 거래에 아주 특화된 UI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사고 팔았다를 자주 하게 만들려면 뭐가 중요한가요? 수수료가 없어야죠. 수수료. 맞아요. 네. 수수료가 싸요. 근데 오픈시는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한 번 사면 그 다음에 약간 이걸 그 개념 자체가 좀 보관하고 있다가 뭔가 다음에 이제 팔 때 이렇게 내놓는 거니까 수수료가 비싸도 괜찮아요. 네. 그런데 이 블러는 이걸 많이 샀다 팔았다 하는 걸 강조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수수료를 제로 수수료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량 구매 및 판매가 가능하고요. 네. 하루에 몇 번이나 샀다 팔았다 해도 수수료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최근에 또 가격 제한 주기를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이기까지 하면서 가격 제한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를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내가 만약에 10만 원을 불렀는데 안 팔려? 그러면 99,000원으로 네. 바로 바꿀 수 있어요. 바로 근데 요거를 이제 바꿀 때마다 오픈시 같은 경우에 수수료가 붙어가지고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블러는 가능하게 하면서 거래량이 폭증한 거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요. 네. 오픈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 토큰이 없습니다. 이 오픈시의 경우에는 이미 VC들의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상장을 준비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블러 같은 경우에는 2월 14일 날 자체 토큰 블러라는 걸 이제 만들었어요. 이름이 똑같아요, 블러? 네. 네. BLUR이라는 네. 티커를 쓰는데 그 블러를 이제 내놓으면서 지금까지 거래를 많이 한 사람들한테 다 일종의 점수를 매겨요. 점수를 매긴 다음에 그 자기들이 만든 블러 토큰을 무상으로 뿌렸습니다. 줘요. 무상이야 또 그것도? 이게 에어드랍입니다. 예, 에어드랍. 근데 네. 이제 블러 토큰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계속 사람들 사이에 퍼졌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매매를 많이 할수록 블러 토큰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블러 나오니까 내가 여기서 매매 실적을 많이 쌓아가지고 블러 토큰을 많이 받아야지라고 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도 급증했고 실제로 이제 에어드랍을 해봤더니 많게는 막 3억까지 받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굉장히 많이 받고 그 시장에서는 블러에다가 네. 트랜잭션 네. 거래 기록을 남겨서 블러 토큰 에어드랍을 받자 뭐 이런 너도 나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다 뭐 맞아요. 이런 얘기네요. 그러다 보니까 네. 아까 제가 거래가 많을수록 많이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래가 여기 엄청 심합니다. 내가 스스로 거래를 만들어가지고 거래량 그 실적을 쌓은 다음에 블러 토큰을 받는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타 매매, 자전거래 뭐 이러면 약간 위험해 보이는데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네. 이제 이렇게 활성화가 된 이유가 네. 아까 2번 토큰 받으려고 자전거를 시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토큰 안 주면 이제 블러는 도대체 뭘로 돈을 벌지?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토큰을 안 주면 사람들이 이거 이용 안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왜냐면 2차 에어드랍을 예고했어요. 아까 제가 2월 14일 날 토큰 나오면서 에어드랍 쫙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야 우리 앞으로 한 3억 개 추가 에어드랍 할 거야 라고 발표하니까 네. 그럼 2차 에어드랍을 네. 노리기 위해서 또 거래를 이제, 또 많이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 그거는 잘 알 궁금증이 수가 없는 생기네요.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뭐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제 블러라는 그 토큰 자체의 쓰임새를 강화를 하거나 계속 뭔가 거래를 유지할 수 있으면 유인을 줘야 되는 게 여기 블러 팀의 이제 숙제인데 네. 이게 근데 이 전체 NFT 시장에서는 약간 불만이 많습니다. 아까 그 제로 수수료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NFT 생태계 발전을 저해한다는 거예요. 오픈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애초 이 NFT 작품을 만든 사람들한테 네. 한 5% 정도의 네. 그 창작 수수료를 줘요. 근데 이 5%가 처음에만 주는 게 아니라 이게 거래가 될 때마다 그 거래액의 5%가 창작자들한테 돌아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수료 받아가지고 창작자한테 돌려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창작자들 입장에서는 와 이게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뭔가의 새로운 틀이 된 거예요. 이 NFT라고 하는 게. 그래서 NFT에 대해서 창작자들이 열광을 했거든요. 그런데 블러는 이거 수수료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럼 창작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 블러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들한테 돌아오는 몫이 없는 거잖아요. 거래하는 사람들만 좋아지는. 맞아요. 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들만 좋아지는 이런 구조네요, 보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NFT 생태계가 커지려고 하면 창작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좋은 네. 작품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안 하게 만든 구조니까 예. 블러가 NFT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이제 또 일각에서는 야 그래도 어쨌든 간에 NFT 시장 커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르지만 일단 시장을 키워야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블러의 역할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약간 양쪽에서 비판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상당히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상당한 화제를 지금 불러오고 있다. 블러라는 곳이. 블러라는 곳이. 예. 네.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워드 세 번째 블러는 블러핑까지 네.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3월 2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희 뭐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언제나 기회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장이 침체됐다고 해서요. 손 놓고 계시지 말고 언제나 기회를 잘 찾으셨으면 바랍니다. 예. 아무래도 기회는 찾는 사람들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겠죠. 예. 지금까지 코인 파헤치기 함께해 주신 알고란의 고란 대표님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